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중편소설 한 편 준비했습니다. 김호진 작가님의 궁합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궁합, 김호진 지음. 고약타. 지천어른이 놀란 낯색으로 중얼댄 혼잣말이다. 덕배와 하루꼬의 심상찮은 운세 때문이었다. 혀를 쯧쯧 차고 나서 덧붙인 다음 말은 듣기만 해도 섬뜩했다. 신랑은 수양버들 양류목인데 신부는 천둥번개 병력화라니. 지천어른은 그 괴사를 단박 풀었다. 삼형살 덕배는 요사하고 하루꼬는 유녀가 될 운명이여. 덕배는 일찍 죽고 하루꼬는 색주가의 논단이가 된다니. 듣는 귀가 의심스러웠다. 덕배 색시 하루꼬는 예사 여자는 아니었다. 1930년에 태어난 그녀는 출생부터 별났다. 일본 순사 스즈키 요시노부와 술집 작부 박금녀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가 하루꼬였다. 서출에다 일본 남자의 피가 섞인 반종. 이게 하루꼬가 세상에 메고 나온 출생의 굴레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서출이라고 차별했고 반종이라고 업신여겼다. 미색은 보기 드물 정도로 빼어난 하루꼬였다. 살구빛 오련희 감도는 얼굴하며 여염하기는 여느 양갓집 규수 못지않았고 정수리에서 목덜미를 타고 내린 선의 굴곡은 유난히 매끈둥했다. 작고 오긋한 입술도 더없이 고혹적이었다. 미소라도 살짝 띄면 요염하기가 이를 데 없었던 그녀의 그때 나이가 22살. 나보다 9살 많았다. 하루꼬는 아버지 스즈키 요시노부 덕에 국민학교도 다녔다. 그 시절 농촌 여자로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런 하루꼬를 덕배 아내로 운명 지은 것은 일본의 갑작스런 패전이었다. 천황이 돌연 항복하자 요시노부는 본처 식구들만 데리고 허겁지겁 도망쳤다. 금녀와 하루꼬는 버리고 본국으로 가버린 것이다. 얼마 뒤에는 금녀 또한 하루꼬 몰래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었다. 장날마다 난전에서 허튼 소리를 떠버리던 약장수를 따라갔다는 말이 들리더니 다시 도는 소문에는 소장수를 따라갔다고도 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때 일에 하루꼬의 어머니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얼결에 혼자가 된 하루꼬는 하는 수 없이 자기 어머니가 한때 술 시중을 들었던 예안 장터 국밥집 수양딸로 들어갔다. 국밥집 안주인이 하루꼬를 수양딸로 받아들인 까닭은 이랬다. 슬아에 자녀가 없는 처지여서 수양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데다 그렇게 하면 필시 회임한다고 어느 탁발승이 부추겼기 때문이었다. 안주인은 하루꼬의 이름도 말녀로 바꿔버렸다. 역시 등남을 발언하면서 장터거리의 점쟁이에게 부탁한 장명이었다. 하루꼬는 얼핏 보아도 산골 마을의 구습에 젖어있는 덕배의 짝이 아니었다. 1950년 그때 우리 동네 아낙네들 머리단장은 쪽진 낭자머리에 비녀를 꽂는 것이 흔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하루꼬는 머리채를 동그랗게 말아올려 뒤통수께에 묶어 맨 말똥머리를 했다. 옷차림도 동네 아낙들은 대개 고름 달린 저고리에 긴 치마를 외로 여며 입은 것이었으나 하루꼬는 어찌 보면 한복 같고 어찌 보면 양장 같은 기묘한 옷을 즐겨 입었다. 이런 하루꼬를 사람들은 신식 여성이라고 치켜 세우기도 하고 눈꼴 시린 몰풍이라고 혀를 차기도 했지만 미인인 것만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다. 덕배는 제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무지렁이 농사꾼이었다. 생김새는 곰 같아도 성정은 순한 사내였는데 혼자 된 아버지를 모시고 숫쟁이를 하다가 우리 집 상일꾼이 되었다. 툭툭한 얼굴에 구렛나룻이 숭숭 돋은 덕배는 보통 키에 목이 굵고 뱃살 또한 윗배 아랫배 할 것 없이 두꺼비 백구레처럼 불툭 튀어나온 뚱뚱보였다. 이를 빗대 사람들은 그를 떡배라고 불렀고
본인도 그리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덕배는 대식가였다. 가리는 것 없이 아무 것이나 우두구둑 씹어 삼킬 정도로 먹성이 좋아 보통 사람의 두세 배 정도는 해치웠다. 술을 좋아해 탁주 대병을 입에 물고 단숨에 거들빼기로 비울 정도였다. 술을 마시고는 거북 등짝 같은 손등으로 입시울을 쓱쓱 문지르며 개트림하는 버릇도 있었다. 그래도 밉상은 아니었다. 주벽은커녕 누가 까닭없이 찝적대도 화낼 줄 모르는 호인이어서다. 그는 힘이 장사였다. 게다가 부지런했다. 몸이 커서 좀 굼뜨긴 해도 어정쩡한 중머슴 두어 사람 몫은 너끈히 해치웠다. 이를 가리지 않는 그는 아무리 성가신 일도 대충대충 건성으로 하는 눈비음직거리는 못하는 성격이었다. 어머니는 둥글둥글 사람 좋고 일 잘하는 장골인 그를 무척 든든하게 여기면서도 나이가 꽉 찬 노총각인 것이 마음에 걸렸다. 이를 딱히 여긴 어머니는 하룻과 짝을 지어 우리 집 별채에다 살림을 차려주었다. 서발 장대도 거칠 게 없는 궁색한 세간이었지만 덕배는 노총각 신세를 면한 것만으로도 신바람이 났다. 어머니가 덕배에게 정성을 쏟은 이유는 그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덕배가 들어올 무렵 우리 집은 풍랑만 난 난파선이나 다름없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데다 농지개혁 또한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던 것이다. 농지개혁. 그것은 농민 아닌 사람이 소유한 농지는 물론이고 농민이 임자라 해도 자작하지 않고 남에게 대여한 농지는 다른 농민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가히 혁명적인 조치였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살을 만나 어머니는 몇 되기 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덕배와 들판으로 나가야 했다. 이런 때에 덕배마저 떠나면 넋놓고 하늘이나 쳐다봐야 할 처지라 어머니는 그를 붙잡아 두기 위해 하룻꼬와 짝을 맺어주었을 터이다. 6.25가 터지기 몇 달 전 예안 장날이었다. 장보기를 마친 어머니와 내가 국밥집을 들렀을 때 안주인은 큼직한 놋대접에 그렁그렁 담은 육개장 2그릇을 내놓으며 느닷없이 혼담을 꺼냈다. 대하는 품이 전에 없이 사근사근했다. 아지매요. 말려 신랑감 하나 구해주이소. 감치는 목소리가 저기 곰살갑게 느껴졌다. 고년이 설쉬마 벌써 22살아 있겨. 꼴에 사내들이 어케 꿰었는지 정시에서 끌어안는 놈도 있고 못 살겠니더. 글쎄 옆엔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엿쟁이와 새우쟁이도 넘본다 카이요. 꼴 같지 않은 것들이 참 우스워서.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낀 안주인은 입꼬리를 셀기죽거리며 열불을 냈다. 하긴 예안장터라면 이 고장에서는 가장 개화된 곳이고 오사리 잡놈 같은 별 짓궂은 사내들이 욱적북적 들끓는 곳이 아닌가. 유지라는 놈들도 막한 간니더. 자꾸 말려를 술상머리에 앉혔다 하이껴. 겉은 멀끔하면서도 속은 시커매서. 안주인의 그 말은 다 둘러대는 핑계다. 그녀가 하룻꼴을 서둘러 시집 보내려는 숨겨진 이유는 장날에는 쇠전에서 쇠 살주 노릇이나 하며 구전을 뜯고 무신날은 투전판을 드나들며 개평이나 뜯는 남편에게 있었다. 똥짤막한 좀생이 볼품에 이끝은 어둡고 주변머리가 없어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남편이었다. 그런 주제에 술만 마시면 주책을 떠는 볼성이 못마땅했는데 어느 날 그는 딸기코를 하룻고 얼굴에 바짝 들이밀고 해롱대는 것이었다. 니 참 곱대 웃자마 이케 이쁘노. 느물느물 말을 뭉개어 내뱉는 혓자래기 소리였다. 그 안입고 온 모습을 도끼 눈으로 엿본 안주인은 입을 한 뼘이나 내밀고 궁시렁거렸다. 꼴 좋다. 맹세기 아버지라 하면서 사내들은 막한 짐승이라 카이. 안주인은 하룻꼴을 당장 시집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하긴 딸내미 모색이 고와도 여간 고와야제. 어머니 덕담에 고무된 안주인 입심이 더욱 걸쭉해졌다. 아이고 곱기는 뭐가 곱니껴. 그런 말씀 마시고 위에 든 동
짝을 하나 구해주이소. 자일피일카다카는 말려 팔자 망칠 것 같니더. 그 갈간의 아지매여 맴 좀 써주이소. 저 짝 보이소. 저놈 주먹코도 말려 꿰러 왔니다. 벨리 다 본다 카이요. 내 원 기가 막히서. 그녀 눈길이 닿는 곳에 과연 25 안팎의 한 의뭉스런 사내가 어정어정 버정이고 있었다. 농사꾼도 장사꾼도 아닌 몸은 건장하고 얼굴은 깡마른 송곳턱 사내였다. 두 손을 소매자락에 꽂아 팔짱을 끼고 툭 튀어나온 눈망울을 연신 떠부덕거리는 뭔가 분노에 찬 기색이 섬뜩한 그 사내는 입을 꽉 다문 채로 돌처럼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몇 년 후에 밝혀졌지만 그는 하루코의 예안국민학교 동기동창 오상기였다. 하루코보다 몇 살 많은 상기는 일찍이 남로당 행동대를 하다가 그 무렵에는 야산대 활동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사내는 본체만 채 혼담에 더 관심을 보였다. 좋은 사람이 있긴 헌데 덕배를 마음에 두고 넌지시 꺼낸 말이 틀림없었다. 아이고 사람 좋으마 됐니다. 너울가지 좋은 안주인이 선뜻 승낙했지만 어머니는 덕배가 우리 집 일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이와 생김새와 성격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했다. 부모도 형제도 없는 혈혈무이라는 것 또한 저저히 알려준 다음 그 시절 혼담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궁합 문제도 슬쩍 꺼냈다. 궁합은 봐야지. 아이고 궁합은 와보니껴. 사람 좋으마 개안타카이요. 그런 식으로 하루꼬는 단자리에서 단박 덕배의 아내가 되어버렸다. 그 시절 결혼은 신랑이 신부댁에 가서 대례식을 올리고 셋째 날에 돌아오는 3일 신행이 통례였다. 혼수와 사주단지도 생략한 하루꼬와 덕배 처제에는 흉내도 못 낼 격식이었다. 별수 없이 신부집에서는 상견례로 때우고 우리 집에서 전통 예식을 올리기로 했다. 관례대로 한다면 시집 오는 날 하루꼬는 가마를 타고 와야 했다. 그러나 딱하게도 양모에게 떠밀리며 20여리를 걸어서 왔다. 낙동강 나룻배를 탈 때만 해도 참을만 했지만 그 위에는 하늘만 있어 보이는 달인목 고갯길을 오를 때의 하루꼬 발걸음은 족쇄찬 죄수처럼 무거웠을 터.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의 그녀는 마루턱을 오른 후에야 어머니가 마중 보낸 가마를 타고 올 수 있었다. 혼례식 날 초래청을 차리는 덕배 품이 여간 신나는 게 아니었다. 마당 한가운데 차이를 치고 그 밑에 멍석을 깔고 멍석 위에 다시 초석을 펴고 그 중심에 초래상을 놓고 십장생이 그려진 10폭 병풍을 양편에 둘러치고 그런 잡다한 일인데도 덕배는 신부 도착 시간을 해높이로 재며 연신 벙싯댔다. 격식도 제대로 못 갖춘 성례였지만 하객은 제법 북적댔다. 어머니의 초대를 받은 동네 사람들이 열일 제쳐놓고 몰려들었을 것이다. 국밥집이 술집의 아류쯤으로 인식되는 데다 수양딸이라는 말의 어감도 묘하고 또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문제의 국밥집을 한두 번 들른 적이 있어 하루꼬에 대한 관심은 이래저래 달아오를 수밖에 없었다. 하루꼬의 연인 상기도 구경꾼 틈에 섞여서 줄곧 덕배와 하루꼬를 쏘아보고 있었다. 이글거리는 눈빛하며 질투와 분노에 몸을 떨고 있는 듯한 몹시 긴장된 모습이었다. 당장 하루꼬를 낚아채어 달아나고 싶어도 야산대 신분이 탄로날까 짐짓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하루꼬를 단념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두 주먹을 불끈거리며 예식 끝에 슬그머니 떠나는 굳은 표정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속 깊은 어머니는 하루꼬 이름을 진즉 오키로 바꾸어 불렀다. 국밥집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다. 하루꼬가 술집 작부가 낳은 일본 순사라는 점도 당연히 비밀에 붙였다. 나는 하루꼬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지만 어머니는 입도 벙긋 못하게 했다. 하루꼬의 출생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걱정되었기 때문일 테다.
새신랑 덕배가 초례상 앞에 선 시각은 한낮 5시. 돌담 옆 몇 그루 매화가 흐드러지게 핀 볕 좋은 봄날이었다. 6.25가 터지기 몇 달 전. 아직은 전쟁의 화마가 휘몰아치지 않은 때였다. 두 손으로 나무 기러기를 받쳐들고 신부를 기다리는 덕배는 왠지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웠다. 단령을 입고 흑화를 신고 사모관대를 한 전통 혼례 예장이 어줍게만 보였다. 그에게는 그 차림이 너무 생소하고 과분한 데다 꽃 같은 하룻골을 아내로 맞은 감격을 가누기가 힘들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 모습을 본 민머리 노총각 판수가 우스갯소리를 했다. 떡배 니 모냥 난다. 시샘 섞인 는질거리는 말투였다. 사람들이 키들대기도 했으나 그들의 관심은 온통 새색시 하룻고에 쏠려 있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어도 하룻고는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윽고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할 즈음 수모의 부축을 받으며 등장한 하룻고가 초례상을 사이에 두고 덕배와 마주서자 홀기를 든 지천 어른이 목청을 느렸다. 신부 제배. 두 번 절하고 일어선 하룻고가 두 팔을 벌려 한삼으로 가린 얼굴을 선연히 드러냈다. 예상 못한 미색에 하객들은 다들 숨소리를 죽였다. 얼굴에 분가루를 바르고 양볼에 연지를 찍고 이마에는 빨간 곤지를 붙이고 녹의 홍상을 입고 그 위에 화롯을 걸치고 굿을 달고 용잠 꽂은 족두리까지. 하룻고는 실로 눈부시었다. 그때였다. 가슴 졸이고 지켜보던 한 남정네가 참았던 탄성을 신음하듯 뱉었다. 밭은 숨을 죽인 나직한 혼잣말이었다. 꽃도 저런 꽃은 없제. 어떤 다른 산에도 느물느물 농을 친다. 꽃이 아니라 선녀다. 곰과 선녀가 혼이 나는 것 같아 카이. 이번에는 어떤 안악이 잠옷 심통스런 어투로 좀 얄망굽게 궁시렁댄다. 아이고 내 눈에는 불려시 구미호 같구마. 속꽃 속에 숨가놓은 노란 꼬랑지가 보인다 카이. 앵도 같은 입수부리도 요상스럽고. 답배를 끝낸 덕배가 하룻고에게 술잔을 건네며 굴뚝 같은 콧구멍을 벌름거리는 것이 몹시 긴장한 모양이다. 잔치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지금까지 군침만 삼키던 노총각 삼식이가 다른 노총각 두하에게 말을 걸었다. 떡배 전만 먼 복이 저리 있노? 띠리한 촌뜨기가 어예 저렇게 이쁜 각시를 얻어놓 말이다. 삼식이는 몹시 부럽다는 투였다. 집값게 복은 먼 복, 모두 아지매 덕이제. 그기 바로 복이다. 전마가 복이 있으니까 아지매가 나선기라고. 두하는 삼식이의 그 반론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저 혼자 주절주절 짓거린다. 저 문디 억수로 기분 좋은가배. 벌렁거리는 전마 들창코 한 봐라. 죽통디비는 뒤지코 같지 않나? 뭐가 게 좋을꼬? 두하가 말을 끝내자마자 삼식이가 앞뒤 없이 불쑥 묻는다. 궁합은 맞을라나? 그기 무슨 소용있노? 지들 좋으마 고마이제. 니 뭔 말하노? 짐승도 궁합이 맞아야 혼례 한다 아이가. 궁합이 나쁘마 막항 바이라 카이. 두하니 등 넘어 몽추하나? 안다 와. 그놈아 각시 옹기장사와 바람났잖아. 궁합 나쁘다고 부모가 극히 말리도 인물 좋다 하면서 쎄우싸티 극히 된기라. 두하가 의아하다는 투로 물었다. 몽추댁은 쎄찹고 얌얌하다 카던데. 삼식이는 물러서지 않고 속담 하나를 끌어댄다. 얌전한 색시 뒷구녕으로 호박씨 깐다 아이가. 듣고 보이 근래. 두하가 수긍하자 흥이 난 삼식이는 또 다른 사례를 들이댄다. 그라고 또 있다. 두하니 아랫마을 도갓집 외동딸 후남이 과부된 거 알제? 얼주로. 궁합대미로 그렇게 됐다 아이가. 후남이는 부리고 신랑은 나문데 불기운이 억수로 쌩기라. 신랑이 몸베기고 죽어부탁 하이.
후나미는 죽은 줄 모르고 지 배후에 너부레진 신랑을 확 때밀었다 카대. 부잣집 맏며느리 됐다코 좋아했사티. 시집가서 한 달 만에 청상이 된기라. 궁합 나빠갖고 신세 막항 망친기라. 그러마 후남이 말띠가 아니다 범띠다. 거다가 백범이라 카더라. 신랑은 토끼띠고 범이 토끼를 잡아먹었는동. 띠 궁합이 상극이라는 삼식이의 어림짐작이었다. 후남이 그 가스나 과부된 거는 관상 땜이다. 눈매가 매눈맹크로 매섭고 인매도 살차서 극부상이라는 동. 그렇게 말하는 두하의 관상론을 삼식이가 제법 유식하게 맞받는다. 눈매 땜이 아니라 미간에 생긴 내천자 주름땜이다. 바늘 3개가 거꾸로 박힌 상이라지 아매. 보상골 무당이 그걸 연친문이라면서 서방 잡아묵을 형살이라 카더라. 거기다 후나미는 납작코에 골상도 육삭이래 가지고 박복하다는 동. 육삭이 뭐고? 육각지게 모관한 골상이다. 얼굴 6군데가 삭도로 깎은 거 맹구로 생긴 거를 말한다. 그라고 보이 후나미 머리통은 길쭉하고 위에 턱은 삐쭉 나오고 턱주가리는 빼족하고 광대빼는 옹이맹크로 볼록 솟았다 아이가. 삼식이의 육상론을 인정하는 두하의 맞장구였다. 무당의 고런 관상은 쪽돌이 더 써보지 못하고 과부된다 카더라. 그러나 두하는 삼식의 말을 고지 듣지 않는다. 그치만은 후나미는 마음씨도 곱고 착한한데 사람 팔자는 그런 거랑 상관없다. 두한이 배나들로 시집간 새턱골 분자 알제? 째보맹구로 입 가생이가 쪼매 째진 까무잡잡한 얼굴 금베이 빈대코 지지바 말이다. 자린고비 최영감 의붓딸 말이구나. 그 가스나 생긴 꼬락지는 얌생이 봉신하고 성깔은 땡삐 같고 소가지는 밴데이 맹구지만은 얼마나 잘 사노. 아도 벌시로 아들만 둘이고 깨가 서말이라 카이. 어비떠비도 궁합만 좋으마 잘 산다 아이가. 삼식이가 목소리를 제풀에 높이자 엿들은 개봉어른이 점잖게 나섰다. 놈 시집 장가가는 날 너희들 뭔 입하고 하노? 궁합을 맹신하는 검질긴 삼식이는 굽히지 않고 깐죽인다. 아재요. 지 말은 옆에 인물보담 궁합이 중타는 말이시더. 궁합이 좋아야 금실도 좋고 해로도 하고 자식 새끼도 올망졸망 놓는 거 하이겨. 그 기사 글타마는 오늘은 입 다물레이. 넘 혼산날 무여히 극하는 거 아이다. 개봉어른이 자리를 옮기자 삼식이는 또 덕배와 하루꼬의 궁합을 물고 늘어진다. 떡배 색시 무슨 띠고? 뱀띠 아이가? 떡배 전마는 쥐띠라 하던데. 두하 의견은 삼식이와 달랐다. 뭐라 카노? 우리 아재 쥐띠고 아줌매는 뱀띠래도 금실만 좋다 아이가. 두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삼식이는 말머리를 돌린다. 떡배 전마 궁합도 안 봤다며. 두하 니는 오예 생각하노? 그게 내도 찜찜하다 카에. 잘 살마 궁합이 좋은 기고 뭔 일 생기마 나쁜 기고 두고 보면 알겠지. 두하도 어느새 궁합론자가 돼 있었다. 들뜬 사람은 두하와 삼식만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도 웃고 떠들고 수군대며 시시닥거리기는 마찬가지였다. 그걸 입증하듯 가래골 외딴 집의 말더듬이 8대가 주어들은 문자까지 쓰며 불쑥 나섰다. 떡배는 참말로 좋겠다. 연복이 터졌다 아이가. 저 홀기는 눈초리 한 봐라. 사람 죽인다 카에. 꼰지발을 하고 앞사람 너머로 초래청을 엿보던 구장땡 머슴 복동이 갇힌 맞장구다. 이번에는 어떤 여인이 거든다. 겉날은 웃자고 어해저리 도도할꼬. 지금 회상에도 하루꼬의 콧대는 칼로 깎은 듯도 보이는 흔치 않은 콧등이었다. 콧날보담도 촉 처진 귀부살이 더 삼삼하다 아이가.
끄트머리가 야드르르한 조롱기는 사내간을 녹인다 카이. 씨름장사 대거리의 그 되바라진 말을 삼식이가 되물어 확인한다. 그게 뭔 말이고? 덕배 색시가 사내 호리는 요부상이다 이 말이가. 그렇다니까. 암만 캐도 덕배각시 인물값 하겠다 카이. 살림은 안 하고 여시 낯짝에 구리무라 찍어 바르고 실눈썹이나 그리고 붙이고 엉덩짝을 실룩이면서 무시로 예한 장터나 들락거리마 떡배 전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기다. 두고 보면 안 돼. 농담치고는 거의 악담 수준이었다. 대거리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어쩜 하루꼬에게 반해버린 질투 때문인지도 모른다. 암튼 그 질척한 농은 얼마 안가 예언처럼 확인됐다. 과묵하고 동작이 무거운 새신랑 덕배는 이날 해벌레 웃기는 해도 덤벙대지는 않았다. 혼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행가래를 칠 때도 웃는 듯 마는 듯 입만 벙긋거릴 뿐 시종 침착했다. 성격뿐만 아니라 나이 탓이기도 했다. 덕배 나이 34, 하루꼬보다 12살 많았다. 전형적인 숫쟁이 행색의 덕배는 외모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는 주어진 대로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태평스런 인물이었다. 빗질마저 마다한 쑥대머리는 무슨 덤불처럼 항상 무성했고 더러 석회도 희끗희끗 꿰었다. 봉화산 꼭대기를 비상하던 솔개 한 마리도 호련 자취를 감추었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하루꼬를 데리고 왔던 국밥집, 상객 일행도 떠나갔다. 화토불을 지펴놓고 부어라 마셔라 흥얼대던 몇 사람들도 자리를 떴다. 동네 아낙네들도 다 돌아가고 어느덧 집안이 조용해졌다. 덕배와 하루꼬가 안방으로 들어왔다. 신방에 들기 전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시집온 신부가 처음으로 시 어른에게 올리는 구고례와도 같은 의례였다. 두 사람이 가지런히 큰절을 하자 어머니는 덕배에게 대추를, 하루꼬에게는 밤을 한 움큼 던져주며 말씀하셨다. 인자부터는 둘이 하기 나름이네. 사람이 한번 작배하면 천수를 해로해야 하네. 그보담 더한 복록은 없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알뜰히 살면 살림도 느네. 금실 좋게 자식도 많이 낳고. 덕배는 해낙락한 표정으로 연신 예예하고 등을 꼿꼿이 세운 하루꼬는 두 눈을 새초미 내리깐 채 냉랭한 표정으로 말없이 듣기만 했다. 신방은 디딤방아가 있는 행랑채의 곳간 곁방이었다. 이 밤을 위해 어머니는 신혼 이부자리를 진즉 준비해 놓았었다. 원앙을 수놓은 비단 금침은 아니어도 정성껏 마련한 새 것이었다. 마침내 덕배와 하루꼬가 신방으로 들어가자 등불이 꺼졌다. 덕배 부부가 살림을 차리고부터 이런저런 남정네의 우리집 출입이 분주하게 줄을 이었다. 보부상이나 박물장수를 비롯하여 청려장을 벗삼은 점잖은 나그네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바락 메고 장삼에 가사 걸친 객승이 수시로 들락거린 것도 그 무렵이었다. 동네 안악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루꼬가 도랑가에서 빨래라도 하고 있을 양이면 하나둘 꼬여들어 그녀 옷차림이며 머리 모양이며 얼굴 화장까지 흘끔흘끔 뜯어보기 일쑤였다. 새색시라면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 마련이나 이건 무슨 신기한 구경거리 취급을 하는 것이어서 나는 그게 사뭇 재미있었다. 그녀에게 홀려버린 사내들도 더러 꿰었는데 이웃에 사는 노총각 두하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하루에도 두세 번이나 우리 집을 들를 정도로 몸이 부쩍 달아 있었다. 태평양 전쟁이 절정으로 치닫던 1944년 봄, 두하는 징용에 끌려가고 있었다. 그는 울부짖는 부모를 그냥 두고 차마 떠날 수 없었다. 어떻게든 도망쳐야겠다고 마음먹은 두하는 동구박 느티나무 밑을 지날 즈음 기회를 잡았다. 일경이 용변 보는 틈을 놓치지 않은 두하는 녀석이 엉거주춤 바지춤을 내리고 용을 쓰는 순간 선앙당 뒷산으로 주랭랑을 쳤다.
뒤늦게 악을 쓰며 일경이 총을 갈길 때는 두하가 능선을 넘은 뒤였다. 그 길로 내쳐 강원도 외과로 간 그는 광복 후 무사히 귀가했지만 자기 대신 아버지 조태복 씨가 보국대에 끌려간 것을 알고 땅을 쳤다. 충격을 받은 두하는 한동안 술에 절어 지내다가 어머니 대곡댁이 갑자기 자리보전하고 눕자 마음을 다잡았지만 이미 40대를 넘보는 나이가 되고 말았다. 훤칠한 키에 성격이 호쾌한 두하였다. 그는 넉살도 좋았다. 그 시절 농촌 총각으로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신랑감이었으나 팔자가 꼬여 노총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어머니와 내가 병문안 갔을 때였다. 남편을 그리는지 시름겨운 눈으로 먼 산 바라기를 하고 있던 대곡댁은 이런저런 말끝에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죽기 전에 손자 하나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였다. 모양새는 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지만 실은 두하에게 하는 말이 틀림없었다. 두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대곡댁은 소원을 말하던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손자는커녕 며느리도 못 본 채였다. 불효스런 생각이 덧난 두하의 죄책감은 걷잡을 수 없었다. 두하가 우리 집을 들르는 시각은 대개 하루꼬가 부엌일을 하는 저녁 나절이었다. 하루꼬를 훔쳐보기 위한 샘속이 뻔했다. 공교롭게도 덕변의 부엌은 행길 쪽으로 드러나 있어 하루꼬가 부엌일을 하고 있는 한 굳이 곁눈질을 안 해도 그녀 뒤태는 물론 일진이 좋으면 눈도 마주칠 수 있는 위치였다. 아지매 계시니껴. 넉살 좋은 두하는 우리 집 마당을 들어설 때마다 목청을 돋운다. 하루꼬와 눈이 마주치면 싱긋 웃거나 덜어는 말도 건다. 덕배가 나타나면 벌씬 웃으며 겸연쩍은 표정으로 얼버무린다. 사람들의 관심이 도를 넘자 그들의 입방아와 시선의 부담을 느낀 하루꼬는 걸핏하면 눈에 쌍심지를 심었다. 쫑긋한 입술은 언제나 뾰로통 성나 있었고 찌푸린 미간은 살천스럽기가 서리빨 같았다. 위기를 느낀 덕배는 이른 새벽 샘물도 길어오고 땔감도 미리 챙겨오고 설거지 같은 자질구레한 허드렛 일도 눈치껏 거들었다. 그러나 앵돌아진 하루꼬의 속내는 쉽게 풀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도 하루꼬가 딴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함지박 같은 가재도구도 마련해주고 장신구도 선물하고 구리무도 사주고 하루는 바람도 쐴 겸 덕배와 함께 예안 장터에도 다녀오게 했다. 일요일이어서 나도 따라 나섰다. 잔뜩 모양을 낸 하루꼬가 앞장서고 내가 그 뒤를 따랐다. 장짐을 지고 나를 뒤쫓아오는 덕배 모습이 하루꼬 남편이라기보다는 하인 같아 보였으나 그는 마냥 즐거운 표정이었다. 나 역시 즐거우면서도 혹시 전번에 보았던 그 의뭉스런 산에 상기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되기도 했다. 예안 장터에 도착하자마자 덕배는 지고 간 콩 서마를 곡물상에 팔아넘겼다. 그러고 셋이서 국밥집을 들렀다. 바깥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하루꼬와 덕배는 큰 절을, 나는 배꼽절을 안주인에게 올리고 어머니가 보낸 선물도 건넸다. 마루로 나와 국밥을 먹는데 마당 한쪽에서 상기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벌겋게 날이 선 각진 눈이었다. 상기와 눈이 마주친 하루꼬는 얼굴이 빨개졌고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눈치 못 챈 덕배는 국밥만 정신없이 먹어댔다. 그릇을 후딱 비운 덕배는 장보기를 하겠다며 먼저 일어섰다. 한식경 뒤 예안국민학교 정문에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서다. 하루꼬와 나도 곧 밖으로 나와 난전을 기웃거리는데 불쑥 나타난 상기가 하루꼬를 낚아채어 끌었다. 질투심으로 번뜩이는 상기 눈빛이 뒤이어 벌어질 일을 짐작해 했다. 상기가 하루꼬를 데리고 간 곳은 덕배와 만나기로 한 예안국민학교였다. 두 사람은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교문 돌계단에 앉아있던 내가 지루함을 느낄 즈음 헐레벌떡 나타난 덕배가 심상찮은 눈길로 의심스레 물었다.
용태야, 하루꼬 어디 갔노? 나는 고지고대로 말할 수가 없어 머뭇머뭇 운동장께로 손짓을 했다. 금세 얼굴색이 변한 덕배는 두 주먹을 불끈하더니 눈썹을 빳빳이 세우고 얼굴을 이지러뜨리며 뛰어들어갔다. 장복이 등짐은 진채였다. 나도 뒤따라 들어가서 덕배와 함께 운동장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휴일이어서 운동장은 한산했고 시커먼 숙회 한 마리가 발정난 누런 암캐 뒤를 집적대며 따라다닐 뿐 본관 뒤쪽 어느 교실에서 흘러나오는 풍금소리만이 한낮의 정막을 흔들고 있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상기와 하루꼬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다급해진 덕배는 교실 안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건물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서였다. 단층 건물이어서 정찰은 생각보다 쉬웠다. 첫 번째 교실을 살펴보고 나서 두 번째 교실을 들여다보는데 운동장 귀서리의 허술한 창고에서 널빤지가 얄궂게 뻐석거려대었다. 거기로 냅다 달려간 덕배가 발을 멈추는 순간 창고 안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간지게 났다. 하루꼬가 틀림없었다. 흥분한 덕배는 몸을 날려 창고 문짝을 단박 부쉈다. 덕배를 따라 들어온 햇살이 벌떡 일어난 상기와 하루꼬를 숨김없이 비추었다. 덕배는 등짐을 팽개치듯 내려놓고 성난 멧돼지처럼 돌진했다. 그는 아주 미쳐버린 사람 같았다. 그 순간 덕배에게 상기는 하루꼬를 덮친 숙회처럼 보였는지 모른다. 덕배는 바지춤을 엉거주춤 잡고 있는 상기 낯짝을 서너 번 질렀다. 땅바닥에 나동그라진 상기가 허리띠를 여미고 반격 자세를 취할 때 덕배는 틈을 주지 않고 두 발로 콱콱 짓이겼다. 우통은 거의 벗은 채로 배꼽을 움켜쥐고 나뒹구는 상기를 덕배는 그냥 두지 않았다. 이번에는 녀석의 배때기를 무작스럽게 연거푸 걷어찼다. 창자가 붉어져 나올 것만 같았다. 드러난 앞 가슴 근육이 울뚝불뚝하고 이마에 난 흉터가 깊은 상기도 한 주먹 하는 사내 같아 보였으나 얄궂게도 반격 한 번 제대로 못했다. 기진한 상기는 드디어 온몸을 경련하며 사지를 쭉 뻗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린 덕배가 곡괭이를 치켜들 때 아이 돼! 하루꼬가 소리치며 막아섰다. 덕배는 곡괭이를 털썩 던지고 등짐을 매며 하루꼬를 잡아 끌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 세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장터에서 일어난 일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루꼬가 호떡을 사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부탁했던 것이다. 예안장터 사건이 있은 후 하루꼬 태도가 더 셀쭉해졌다. 내막을 모르는 어머니는 그저 달래기 노력만 계속했고 덕배도 무던히 애쓰는 모습이었으나 토라진 하루꼬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전혀 예상 못한 사단이 또 벌어진 것은 봉화산 너머에 사는 한 노파와 중년 안악이 들이닥치고서다. 어머니와 덕배는 집에 없을 때였다. 부엌에서 일하는 하루꼬에게 버럭 달려든 그들은 살인이라도 할 듯한 기세였다. 앞다투어 하루꼬 머리채를 움켜잡은 두 여인 중 젊은 안악이 악을 썼다. 이년! 니년이 요시노부 그놈 딸 춘자라며? 요시노부 그놈 때문에 내 딸 팔자가 아이고 숨차 정신대에 끌려갔단 말이다. 니년도 정신대에 끌려가든가 내 손에 죽든가 해야 할 거 아이가. 노파 역시 하루꼬 머리통을 쥐어박으며 고래고래 분통을 터뜨린다. 이년아, 네 애비한테 얻어맞고 내 아들 봉다리가 절뚝발이 됐다 이년아. 독립만세 한번 불렀다고 사람을 개 패듯이 패? 이년, 니도 한번 맞아봐라 이년아. 소동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한 안악이 볼멘 소리를 했다. 애비 죄값을 딸이 갚는구마. 당해도 싸지 암 싸고 말고. 그때 하루꼬를 알아본 웬 낯선 나그네가 불쑥 나섰다. 괴나리 보찜을 허리에 찬 중년 남자였다. 딸이 뭔 죄가 있는고? 경칠놈은 요시노부 그놈이지. 애비 잘못 둔 것도 죄가 되나? 그러고 이 색시 어머니는 한국 여자요.
그러니까 이 색시는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닌 혼혈이란 말이오. 말투로 보아 그 나그네는 꽤 유식한 사람 같았다. 년아, 네 애미가 술집 여자라는 거 내도 안다. 요시노부 그놈이 본처가 있다는 것도 안다. 위에 끼나 요시노부가 네 애미를 건드려서 네가 나왔지 않나. 그까이네 니녀는 요시노부 딸이란 말이다. 이 오라질년. 하루꼬 머리채를 잡고 있던 안악이 악을 쓰자 늑수구레한 나그네가 또 나섰다. 호적에는 그 색시가 어엿한 한국인이오. 외삼촌 딸로 등재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외삼촌은 딸로 입적은 시켜주었지만 남사시럽다고 눈앞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다오. 그 말로 미루어 그 나그네가 하루꼬 어머니의 먼 촌 바지거나 아니면 예안면 사무소에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짐작되었다. 나그네가 말을 끝낼 즈음 어머니와 덕배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니는 불끈하는 덕배를 말리며 사람들에게 까닭을 물었다. 사정을 알게 된 어머니는 삼산에서 온 노파와 중년 안악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두 분 심정이야 오죽하겠니껴마는 세댁한테 뭔 죄가 있니껴. 세댁이사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더 있니껴. 해방되자 아버지는 본처 식구들만 대불고 일본으로 가불고 어미라는 사람도 종적을 간불고 세댁 혼자 고아맹구로 살다가 이리로 치집었다 아이껴. 그까이까네 고마 진정 하이소. 언제 왔는지 두하가 불쑥 나섰다. 쥐 아버지도 보국대에 나갑심도. 어매는 그 때문으로 화병이 나서 돌아가셨고 그치만은 지는 하루꼬를 원망하지 않심도. 씨름선수 대거리도 한마디 했다. 아무리 분해도 남의 색시 머리끄장까장 뒤져뜯어서는 안 되지요. 해도 너무하시는구만요. 우렁우렁 울리는 퉁명스러운 말투였다. 삼산에서 온 두 여인은 슬그머니 자리를 떴고 거기서 소동은 마무리됐다. 그날 밤 하루꼬는 밤새도록 입술을 사려물고 바람벽에 등을 기대고 가슴에 바짝 붙어 세운 두 무릎 위에 턱을 박은 듯이 올려놓은 채로 꼼짝도 않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다가 마침내 떠나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며칠 후 닥친 날벼락 같은 파국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했다. 두 사람이 살림을 차린 지 석 달쯤 되는 구름 덮인 하늘이 검댕이가 낀 듯이도 보이는 시꺼먼 밤이었다. 그날 밤 덕배가 아랫마을 초상집에 가 있는 사이 하루꼬가 외간 사내를 따라 몰래 달아난 것이다. 하루꼬가 도망치던 밤 아랫마을 상가에 들렀던 두하가 자정쯤 덕배네 살림방 앞까지 왔을 때 하루꼬가 주변을 살피며 사립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차림새도 그렇고 보따리까지 껴안은 행색이 도망치는 게 분명해 보였다. 이상타 하며 뒤를 밟은 두하는 마침내 하루꼬가 뒷산 발치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사내와 주랭랑 치는 것을 확인했다. 어둠 속에서 보아도 하루꼬를 차고 달아난 사내는 밤 손님 행색의 키가 성큼한 젊은이였다. 두하는 어느 날 예안장터 국밥집에서 보았던 그 의뭉스런 산의 상기가 틀림없다고 단정했다. 그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였다. 성난 황소처럼 뒤쫓아간 두하는 힐끗 돌아보는 놈의 덜미를 움켜잡으려다 그만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놈이 먼저 두하 콧등을 벼락치듯 갈겼던 것이다. 한참 뒤 황망한 걸음으로 돌아온 두하가 하루꼬네 먹방문을 열었을 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덕배가 신음하는 짐승처럼 꺽꺽 모구름을 삼키고 있었다. 아랫마을 상가에서 뒤늦게 돌아온 덕배는 하루꼬가 도망친 것을 직감하고 기어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고개를 떨구고 어깨만 들먹일 뿐 두하가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덕배는 그렇게 하루꼬를 잃고 말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끔찍한 불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태 전이던가 예안장터 국밥집에 들렀을 때 하루꼬를 처음 본 두하는 딱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참말로 곱구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입속말을 하고 말았던 두하는 그날 이후 예안장에 갈 때마다 국밥집을 기웃거리곤 했다. 어떤 날은 장볼거리도 없으면서 오로지 하루꼴을 보기 위해 장꾼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그걸 안 개봉 어른으로부터 따지 못할 감은 쳐다보지 말라는 말을 듣고 속만 태워온 두하였다. 그러던 차에 덕배 신부가 돼 초래청에 선 하루꼴을 본 순간 두하는 가슴이 덜컹한 것은 당연한 일. 어떤 밤은 잠을 설칠 때도 있었다. 그런 연심 때문인지 두하는 하루꼬가 의문의 사내와 도망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납치당한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 사실화하였던 것이다. 아지매요, 지 말이 맞다 카요. 하루꼬가 도망친 게 아니라 제 피가 딱 가요. 도망갈라 카마 벌시 갔지. 와 시방가니껴. 하루꼬를 변호하는 두하의 억지 주장이었다. 어머니는 아무 대꾸 없이 그저 두하를 측은하게 여기는 표정만 짓고 있었다. 하루꼬가 시집 올 때는 6.25 전이었으나 야반도주 할 때는 적색천하였다. 그러나 2달도 못 돼 인민군이 패퇴하자 어머니와 나는 예안장터 국밥집을 들렀다. 하루꼬 문제가 긴급 현안이었던 어머니는 안주인을 보자마자 사뭇 다급한 소리로 말을 걸었다. 글쎄, 오키 하루꼬가... 안주인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녀는 지레 죄지은 표정으로 변명 같은 말을 군소리하듯 늘어놓았다. 다 알고 있니다. 고년이 팔자가 세서 극히 된 걸 웃자니껴. 시집갈 무릎에 하도 사내들이 꼬여 한번 봤더이 고년 관상이 구미호 관상이라 카디더. 설마 했더이 극해 돼버립니다. 오라질년. 안주인은 한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아지매요. 그는 맞니더. 아지매가 좋은 사람 있다고 하시던 날 마당에 있던 놈 있잖니껴. 바로 그 놈이 꼬아냈다 가요. 베라먹을 놈. 어떻게 알아냈느냐는 어머니 물음에 주위를 살핀 그네는 장바닥에서 뗏거리를 사는 하루꼴을 먼 발치서 보았다고 했다.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도 들은 소문이 있어 선걸음에 뒤를 밟았고 인민위원회 간부인 그 의문스런 사내와 동거하는 사실까지 밝혀냈으나 혼자만 알고 지냈다는 거였다. 무서워서 입도 뻥끗 못했다 카요. 무슨 변을 당할지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대다가 누가 인민군이 후퇴했다고 찔러주는 말을 듣고 대바람에 찾아갔을 때는 2 사람 다 자취를 감춘 뒤였다. 해 뜨자 얼른 갔구마는 하만 내빼 삐링기라요. 그럴 것이 철수 명령이 내리자 2 사람은 인민군을 따라 북으로 달아났던 것이다. 피는 못 속인다 카디. 고년도 지 애미매로 환양기가 있는지. 한숨까지 내쉬는 안주인 얼굴에 얼핏 연민이 비쳤다. 어머니가 장터에서 돌아오자 지천 어른과 두하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우리 집을 들렀다. 어머니에게 지천 어른은 친정 쪽으로 삼촌뻘이었다. 연세도 몇 살 위여서 더러 스스럼 없이 마시를 오는 사이였다. 하루꼬 사건이 화제였고 어머니는 국밥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첩보보고하듯 자세히 전달했다. 그거 보이소. 밤손님 맞잖니껴. 두하는 우쭐거리면서도 2 사람이 동거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기가 찬 듯 말이 없었다. 일순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괴춤에서 담배 쌈지를 꺼내든 지천 어른이 좀 뜬금없는 화제를 꺼냈다. 인지사 말한다면서도 덕배가 달포 전에 나를 찾아온 기라. 각시가 동침을 거부한다 하면서 궁합 좀 봐달라 하는 기야. 와, 오키 독하네. 외놈 피를 받아서란 그런가. 여실에도 보통 여시가 아이구마. 그라마 첫날 밤도 안 잤단 말이껴. 궁금증이 달아오른 두하가 황소눈을 하고 그런 말로 끼어들었다. 지천 어른은 난처한 듯 입맛을 다시더니 수긍했다. 눈치가 그터구마. 첫날부터 내소박을 당한 덕배는 숫째 머리서방 대접을 못 받은 셈이다. 기가 찬 두하가 놀란 어투로 묻는다. 궁합이 나쁘이껴.
부부가 해로할락하마 궁합이 중하거늘. 썩초를 눌러 재운 장죽 물뿌리를 입에 물다 말고 운을 뗀 지천어른은 사주를 넣고 음양오행을 짚어가며 덕배와 하룻고의 궁합을 천천히 풀어나갔다. 덕배는 부인기에 눌려 맥을 못 쓰는 신세여. 부인 화기가 하도 세서 가물에 산천초목이 다 들어가는 형국이여. 음양 품수가 배락을 치는 충살이여. 귀가 쫑긋해진 두하가 무릎걸음으로 다가앉으며 채쳤다. 두 사람 궁합이 어쩌마 그렇게 숭악하이겨? 바살도 끼했어. 고목이 배락을 맞는 살이여. 충살에 파살까지. 그렇다면 부부 사이가 파탄난 것은 그 때문일까? 두하는 얼떨떨했다. 그 사이 농주를 두어 사발 마신 지천어른은 술 기운 탓인지 혀가 좀 굳어버린 것 같았다. 타고난 운세가 부인은 꽃피는 아침이고 덕배는 달뜨는 저녁이요. 경과는 좋으나. 궁합의 궤에서는 그게 이별수라고 했다. 아침꽃 하룻꽃은 벌과 나비 속에서 살 운이고 저녁달 덕배는 밤하늘에서 외롭게 살 팔자라는 거였다. 그래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덕배는 40을 넘겨야 호라비 신세를 면하고 천수도 누린다고 했다. 영막기가 있는 하룻고는 떠돌이 신세가 되고 덕배는 40 전에 재혼은커녕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 덕배 이 자식 낭패 났네. 각시 뺏기고 목숨도 뺏긴다 카마 무슨 팔자고. 어이없는 두하가 푸념처럼 내뱉은 탄식이었다. 지천 어른은 하룻고도 기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배부도주한 색시가 당장은 강으로 간 물꾀기 팔자가 됐겠지만은 하며 화류항 청등 홍가에 가야 살 길이 트이고 물살을 거스르는 운세여서 결국 망망대해의 조각배 신세가 된다고 했다. 화기가 세어서 결국에는 무트로 다시 올라올 운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라마 오키가 우리 마실로 다부 온단 말이껴? 두하가 반기는 표정으로 묻자 지천어른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그 캐는 안 될 게야. 너무 멀리 갔어. 우리 마시라고는 연이 끊어진 게야. 실망한 두하는 또 물었다. 그떡하마 오키가 가는 곳은 어디 있겨? 바다놈의 땅이겠지. 우에든동 명 하나는 질긴 여자여. 바다놈의 어디지? 두하에게는 하룻고가 어디로 왜 가는지 그게 가장 궁금한 수수께끼였다. 하룻고가 달아난 후 정신병자처럼 허둥대던 덕배는 곧바로 자원 입대했다. 그러나 지천어른의 운세풀이를 입증하듯 이태 뒤 그는 전사통보를 보내오고 말았다. 심덕 좋은 덕배는 투박한 생김새와는 달리 성격은 무척 무누군 사내였다. 밤길에 산새만 퍼덕여도 왕방울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몸을 사리는 겁 많은 위인이었다. 낙엽만 떨어져도 고개를 번쩍 드는 청노루나 다름없었다. 그렇지만 덕배는 겁쟁이만은 아니었다. 약이 오른 쥐가 고양이를 역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듯이 덕배 또한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었다. 입대 전 상기를 때려눕힌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룻고가 밤손님 꼬임에 빠져 도주했다고 확신한 그는 전투 때마다 선두에 섰고 복수심이 치민 그는 걸핏하면 간음자를 조준하기도 전에 방아쇠를 마구 당겼다. 그가 흔적 없이 사라진 강원도 화천지구 전투에서도 그랬었다. 적진을 향해 미친 듯이 총을 쏴대며 성난 고릴라처럼 돌진하다가 적병이 던진 수류탄을 맞고 쓰러졌던 것이다. 전투가 끝난 후 대원을 끌고 후방 집결지로 퇴각한 소대장은 덕배를 전사자로 처리했었다. 시신 수습은커녕 생사 확인도 못한 채였다. 하룻고와 결혼이 파탄났으니 말이지만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본다. 덕배가 선재와 짝을 맞췄다면 잘 살지 않았을까. 궁합과 상관없이 선자 마음씨 하나만 보아도 그러했을 것이다. 제산 쪽에서 우리 집에 온 선자는
귓바퀴에 돋은 솜털이 유난히 보송보송한 두매꼴 처녀였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2살 터울의 남동생 하나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선자는 부끄러움이 많았다. 어른들이 나이만 물어도 금세 얼굴이 빨개지곤 했었다. 덕배 아내였던 하루꼬가 난전 가판에 내놓은 손때 묻은 과일이라면 14살 선자는 풋내나는 야생 과일이라고나 할까. 다소곳한 자태가 그지없이 무고했다. 채수는 하루꼬에 비할 바가 못됐다. 몸매가 작고 땅땅한 데다 목이 짧고 종아리도 짜리몽땅해서 외모만 보면 별로 돋보이는 데가 없었다. 선자는 한여름에도 발목까지 내려오는 통바지를 고수했다. 밭은 종아리를 감추려는 고육책이 분명했다. 머리 치장 또한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낸 어설픈 단발머리여서 좀 촌스러웠다. 그러나 예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곱상인 것만은 사실이었던 선자는 또래 산골 처녀들에게 결코 뒤지는 모습은 아니었다. 봉긋 도드라진 맨들 이마가 눈에 좀 거슬리긴 해도 다행히 과하지는 않았다. 교육은 국민학교 2학년을 마친 것이 전부였으나 성품이 차분하고 인사성도 밝고 말수도 적었다. 걸음걸이도 사분사분 조심스러웠고 앉을 때도 나부시 꿇어앉았다. 하루꼬가 왠지 단추 하나가 풀린 듯 어딘가 가릴 곳이 해적하게 드러난 느낌을 풍겼다면 선자는 옷고름도 옹골지게 매는 야무진 처녀였다. 재바르고 바지런한 데다 눈썰미도 좋아 웬만한 허드렛 일은 알아서 해치웠다. 하루꼬 얼굴은 이것저것 칠갑하는 것이 많아 좀 야단스러웠지만 늘 민낯인 선자는 언뜻 보면 수더분해도 자세히 보면 정갈스러운 맛이 오히려 깊었다. 타고난 심성이 착하고 고와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른다. 이런 점들이 마음에 든 어머니는 때가 되면 덕배와 연을 맺어주기로 마음먹었고 2사람도 내심 좋아하는 눈치였다. 물동이를 이고 둑길로 나가는 선자 뒤를 덕배가 물지개를 지고 불이 나게 뒤따르는가 하면 이른 아침 들판으로 나가는 덕배에게 해장국을 챙겨주는 선자의 마음 씀씀이가 이를 말해주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의중에 두고 있는 그때가 오기 전에 느닷없이 하루꼬가 등장해버렸고 그 바람에 행운을 잡은 사나이는 두하였다. 하루꼬가 떠난 후 한동안 뜸하던 두하 발길이 또 바빠지기 시작했다. 나도 그 까닭을 어림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어슬렁 나타난 두하를 본 어머니가 혼잣말을 했다. 두하가 장계 가고 싶어 열병이 났군. 두하가 열이 오르게 된 것은 선자 앞가슴이 감출 수 없을 만큼 볼록해서 성숙한 처녀티가 완연해질 무렵부터다. 어머니는 누에를 쳤다. 누에는 뽕을 먹고 자란다. 뽕잎을 따오는 것은 선자 몫이었다. 어느 하루 선자는 뒷산 밭두렁에서 뽕잎을 따고 두하는 근처 야트막한 산릉에서 두엄풀을 베고 있었다. 저만치서 오디를 따먹던 나는 예사 아닌 분위기를 눈치채고 두하 동태를 주시하였는데 과연 흥미로운 광경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풀을 베다 말고 주변을 두리번 살핀 두하는 이내 선자 쪽으로 개걸음을 쳤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두하가 손만 뻗으면 선자를 잡을 수 있는 지점까지 이른 찰나 어머니가 다복소리 오보록한 뒷산 잔등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동안 어머니는 모른 척 시침대고 있었지만 사실은 늘 그렇게 감시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두하는 그 후에도 몇 번 시도했으나 새침한 선자 반응에 부딪혀 매번 헛수고로 끝났다. 몸이 단 두하는 어머니를 졸라댔다. 아지매요, 선자 좀 구슬러 주이소. 수작이 영 먹히지 않자 터놓고 어머니에게 매달린 거다. 선자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듯 어머니는 가타부타 말은 않고 시간만 끌었다. 그럴수록 두하 발길은 더 잦았고 그렇게 어영부영 지내는 사이 끝내 결판의 날이 왔다. 전선의 총성도 멎고 선자 나이가 19쯤 되는 해의 어느 날
그녀 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전갈이 온 것이다. 좋은 혼처가 나타났으니 선자를 속히 보내달라는 것이 요지였다. 전갈을 가지고 온 사람은 선자 남동생이었다. 동생은 먼저 내 어머니에게 자기 어머니의 편지를 전하고 누나가 일하는 부엌으로 가서 말을 꺼냈다. 누구야, 어메가 얼렁 돌아오라 카더라.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말이었다. 와 극하는데? 누구 시집 보낼라고 극하는 것 같더라. 좋은 신랑감이 있다지 아메. 누군데? 우리 동네 앞산 넘어 사는 갑수라는 동. 그 사람 내가 안다. 국민학교 때 한 학년이었다. 국민학교 다닐 때 갑수는 공부 못하는 짓궂은 아이였다. 걸핏하면 혀를 날름거리며 여학생들을 놀려댔고 한 번은 선자 치맛자락을 벌렁 치키며 희죽거린 적도 있었다. 그 사람 상위 군인이라 카더라. 오른손이 없다 카더라. 그래? 그래놓고 선자는 입속으로 웅얼거렸다. 와, 그 사람이지. 선자는 상대가 갑수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 그가 손 하나가 없는 상위 군인이라는 것을 자기 어머니가 모르거나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거라고 생각하니 개운치 않았다. 누구야, 어메가 그 사람 부잣집 아들이라 카더라. 그제야 선자는 자기 어머니가 갑수를 택한 까닭을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동생 말 맞다나 갑수네는 부자이고 갑수는 외아들이다. 갑수 부모는 대를 이을 욕심으로 토지 몇 되기를 담례로 제시하며 혼담을 넣었을 것이다. 가난의 한이 뼛속까지 들어찬 어매는 할 수 없이 그 청혼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선자는 동생에게 차분히 일렀다. 알았으이 얼럭 돌아가거라. 가서 어매한테 쪼매만 기다리라 캐라. 알았제? 선자는 정녕 돌아가야 할 것인지 간다면 언제 갈 것인지 통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들을까. 설렘 마음으로 동생을 맞은 선자는 그 느닷없는 전갈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왠지 두하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갈등에 사로잡힌 그녀는 쉴 새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후끈거렸다. 선자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읽은 어머니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선자를 보내면 두하는 미쳐 날뛸 테고 안 보낼 수도 없고 고심 끝에 어머니는 두하를 불러 알아듣게 타일렀다. 선자 모친이 아들 편에 전가를 보내왔네. 선자를 돌려보내라는 거야. 마음에 드는 혼처가 있는 모양 같아. 그니 어이노 보내야 않겠나. 부하가 치민 두하는 넋나간 사람처럼 두서없이 짓거리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나섰다. 지가 있는데 누구 맘대로 선자를 데려가요? 어림없니다. 두 팔만 벌리면 가슴에 안길 것 같던 선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니. 묵인할 수 없었던 두하는 마치 임자처럼 나왔다. 거친 말씨가 싸움꾼 본세였다. 아지매요. 지는 선자 안 보내니더. 두고 보이소. 애걸복걸 통사정을 해야 할 판에 이건 되레 협박조였다. 누가 뭐래도 선자는 자기 여자라는 투였다. 몇 달 뒤 선자 남동생이 또 다녀갔다. 선자 어머니의 성화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독촉을 못 견딘 선자는 며칠 후 마지못해 짐을 쌌다. 보따리를 든 선자와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자 서성대던 두하가 두 손을 허리춤에 올려붙이고 엉 버티어 서서 선전포고하듯 대뜸 말했다. 아지매요. 더는 못 참니더. 지도 이판사판이라꼬요.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평소에 그답지 않게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벗장대는 꼴이 여간 사나운 게 아니다. 밤에 잠을 설쳤는지 우멍한 눈은 퀭하게 꺼지고 눈두덩이는 부석부석하고 만면에 심통이 가득하다. 핏발선 눈을 번뜩이며 갈라진 소리로 툭상스럽게 툭 던지는 어기찬 말투가 어찌나 격한지 곧 덮칠 기세였다. 이쯤 나오면 두하는 확실히 기선을 제압한 셈이다.
뚝심에다 웃기까지 겹친 그는 결코 투미한 사내가 아니었다. 두하가 끝장낼 각오로 나오지 않더라도 어머니는 그를 외면할 수 없는 처지였다. 마흔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 신세도 딱한데다 두하는 우리 집 농사일이 공경에 빠졌을 때 간간 일손을 빌려준 고마운 사나이다. 가장 어려울 때가 덕배가 느닷없이 입대했을 무렵이었다. 미처 일꾼을 구하지 못한 어머니가 폭우가 쏟아지는 밤, 삿갓을 쓰고 도롱이를 걸친 차림으로 마당을 나설 때 뛰쳐나온 두하가 덮어놓고 삽부터 뺏으며 말했다. 아침에는 들어가이소. 우리 집 일이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푼더분한 성격에 두름성 좋은 두하를 어머니는 자식처럼 대했다. 그런 사이에 그의 청을 외면한다면 어머니는 두고두고 마음 걸릴 일이었다. 문제는 떠도 너무 뜬 두하와 선자의 나이 차이였다. 남녀가 짝을 맞추려면 연치부터 엇비슷해야 하는데 선자는 방령 19 한창 피어나는 나이였고 두하는 37 노총각이었다. 남녀 사이라기보다는 노소관계로 보는 것이 차라리 어울릴 정도였다. 어머니는 이 점이 마음에 걸려 망설이는 눈치였다. 장승 같은 헝걸찬 키에 돌부처와도 같은 묻어난 외모의 두하는 목소리까지 점잖았다. 이마에 팬 주름꼴도 깊어 실제 나이보다 5살은 더 들어 보이는 겉늙은 사내였다. 아무리 더듬어도 북대기 같은 더펄머리는 새치까지 희끗희끗 보여 선자와는 차가 나도 한참 나 보이는 아버지뻘 모습이었다. 혼담을 꺼내는 것 자체가 소가 웃을 얼토당토 않을 일이었다. 그런 것은 별로 개의치 않는 숭글숭글한 사나이 두하는 어느 날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양 넉살을 떨었다. 아지매요. 토종비결을 보이 올해는 장가 간다 카대요. 운세가 나비가 꽃을 얻은 호접 득허락하든가. 부엌에서 엿듣는 선자 가슴이 돌연 콩닥콩닥 방아지를 했다. 보는 짐에 선자와 궁합도 맞춰봤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선자 귓바퀴가 빨갛게 달아오르는데 두하는 내친김에 한 걸음 더 나갔다. 아지매요. 지 나이가 깨름하이껴. 지천어른이 극하시대요. 나이보다 중한기 궁합이라 하면서 지하고 선자는 딱이라고요. 지천어른에게 사주를 받다는 것은 얼렁뚱땅 둘러댄 거짓말이었다. 객적은 농담을 달고 사는 입담 좋은 두하는 어벌쩡 뻥을 치는 버릇이 익어 있었다. 선자가 엿듣는 것을 눈치챈 두하는 흘끔 부엌 쪽을 훔쳐보며 해에 웃고는 목소리를 더욱 걸걸하게 도두었다. 웃줄 득의에 찬 표정까지 지으면서다. 아지매요. 지는 나무고 선자는 물이라서 잘 산다 카대요. 한번 말문이 터지자 신이 난 그는 멈출 줄을 몰랐다. 그거는 겉궁합이고 속궁합은 더 좋다 카대요. 선자는 꽃이고 지는 나비간에 금슬이 찰떡이라 카대요. 엿듣는 선자가 깜빡 속은 그 그럴듯한 둘러치기에 넘어간 어머니는 오죽하면 저럴까 감동하는 표정이 역연했다. 한학을 하신 조부 영향을 받아선지 학교는 구경도 못 해본 두하지만 느물스럽게 떠벌리는 너름새가 여간 능란한 게 아니다. 선자가 속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녀의 생년월일을 두하가 알고 있어서다. 어느 해 정초 우리 집에서 토정비결책을 펴놓고 몇 사람이 1년 신수를 볼 때 두하는 끼어든 선자 나이와 생일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두하가 역설한 선자와의 궁합은 거짓부렁이 가짜였다. 가끔 지천어른 댁에 들렀을 때 마침 궁합 보는 사람이 있어 어깨너머로 귀동냥한 말을 생각나는 대로 주섬주섬 말한 것일 뿐 두하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두하의 그 엄벙수작은 선자가 가슴을 설렌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 뒤를 따라가는 성난 두하 모습은 딱히 결전장으로 나가는 싸움소 같았다. 떠나는 게 캥기는지 평소에는 앞만 보고 잰 걸음으로 걷던 선자가 가끔 두하를 곁눈질하며 조신하게 걷는 것이 몹시 수상쩍었다.
선자가 앞장서서 다소곳이 걸어가고 그 뒤를 어머니가 연신 무슨 말을 하며 따라가고 어머니 뒤에는 흥분한 두하가 시근시근 뒤쫓아가는 진풍경이 벌어지자 마을 사람들이 둑길에서 혹은 울 너머로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연자방아 부근에 이르렀을 때 천수답 다랑이 논배미에서 울력으로 모내기를 하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다. 수렁수렁 떠들썩한 와중에 누군가 걱정처럼 물었다. 아지매요, 선자 참말로 보내니껴. 어머니를 압박하는 질문 아닌 다그침이었다. 글쎄, 지가 간다 카이. 말뜻을 알기 힘든 어머니의 대꾸였다. 우리 집 일꾼이었던 개봉어른이 버럭 안타까움을 드러내고는 마른 침을 탁 뱉었다. 그 틈에 누가 두하를 핀잔하듯 거둔다. 전마 산밭에 쑥 맹크로 키만 멀쑥 컸나? 사람들의 들서덕한 입심을 의식한 선자는 자라처럼 얼굴을 가슴에 파묻고 자분자분 발걸음만 계속한다. 이내 사람들 입이 또 시끌벅적 분주해진다. 두하 전마 올해는 장가 드는가 했디. 김치국만 맛이 뿌렸네. 저 머스마 우야면 좋노. 우여기는 뭘 우예. 선자 고쟁이라도 잡고 늘어져야지. 선자도 그렇지. 무슨 고집이 저리 센거. 두하만 서방감이 어디 닦어. 소리꾼 갑득이가 잔뜩 돋은 목청으로 미녀 한 가락을 구성지게 뽑았다. 나를 데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빙난다. 그 가락 끝에 삼시계가 정색하고 제법 점잖은 말로 단언한다. 두고 보면 안 돼. 아지매가 눕고 저 가스나 보내겠나. 절대 안 보낸다 카이. 좀에만 기다리마. 저 지지바 다시 올기다. 일행은 주솔제 돈들막을 채쳐올랐다. 사람들은 두하가 선자를 영영 놓쳤다고 생각하는 낯빛으로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다. 두하와 선자의 이별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한식경쯤 지나 두하가 혼자 돌아오자 눈치 못 챈 개봉어른이 비꼬듯 혼잣말을 했다. 빙신자승 띄우고 말았구마. 그 찰나 선자 보따리를 들고 벙글대는 두하 표정을 살핀 삼식이가 소리쳤다. 좀 우쭐거리는 투였다. 내가 뭐라 캤노? 아지매가 그 가스나 안 보낸다 않겠나? 반환점은 다림목 등성이, 한 그루 노송이 장엄하게 서 있는 능선길 끝자락이었다. 주솔자에 올라 낙동강을 조망하며 한마장 조이 가면 가파른 비탈길이 나온다. 여기가 바로 산동네인 우리 마을이 바깥 세계로 통하는 다림목이다. 한 뼘 묵밭도 따비밭도 없는 한적한 고갯길, 물론 인가도 없는 곳이다. 세 사람이 구령에 맞추듯 동시에 발을 멈춘 지점은 고갯길 마루턱. 선자가 거기를 한 발짝만 더 내려가면 두하는 그녀와 헤어지게 되는 갈림목이었다. 만감이 교차한 선자는 보퉁이를 보듬고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뜸을 들였다. 식은대던 두하도 숨을 죽였다. 산바람도 멎고 산새도 울음을 멈추었다. 얼마간 침묵이 흐른 뒤 머뭇머뭇 다가선 선자가 목인사를 할 때 어머니는 틈을 주지 않고 나직이 다독였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두하만한 사람 드물다. 너네 어매가 점찍은 낭제가 누군지 모르나 궁합이 좋아야 한다. 그뿐 아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전쟁통에는 나이 먹은 신랑이 훨씬 낫다. 덕배 봐라. 한마디 한마디 끊어서 하는 진정 담긴 말이었다. 안 꺼내도 될 전사한 덕배 이름을 꺼낸 것은 선자 마음을 확실하게 죄기 위해서였을 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듣고도 뿌리칠 만큼 선자는 모질지 못했다. 선자가 어깨를 울컥울컥 들먹일 때 기다리고 있던 두하가 떨어지는 그녀 보따리를 낚아채듯 냉큼 잡았다. 두하는 그 보퉁이를 한번 추슬러 껴안으며 소리쳤다. 아지매요, 지 먼저 가니더.
어깨를 으쓱 치킨 두하는 횡재한 사람처럼 건둥건둥 뒤돌아갔다. 조금 뒤 어머니가 발길을 돌리며 선자 손을 조용히 끌자 예상대로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나절 선자 어머니가 절뚝절뚝 우리 집 마당을 들어섰다. 샘터에서 돌아온 두하가 물지개를 내려놓고 선자가 이고 있는 빨래 함지박을 거들어 내리는 찰나였다. 선자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얼굴이었다. 두 사람이 신혼부부처럼 정다워 보였기 때문인데 사실 더 놀란 쪽은 선자였다. 엄마야, 어메 아이가, 왜 이렇게 일찍 왔노? 근데 다리는 와저노? 선자는 얼결에 그런 말로 수선을 떨었다. 무릎하기 너무 아프다. 관절염이 걸렸는동. 어머니, 처음 뵙습니다. 저 두하입니다. 두하가 넙죽 절을 하며 건네는 인사말이었다. 선자 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눈을 꼬아뜨고 선자에게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 이웃에 사는 분이다. 와 그런 눈으로 보노. 와극하는데. 자기 어머니를 나무라듯 선자는 끝말에 힘을 실었다. 이웃에 사는 사람이 왜 니하고 같이 있노? 별것을 다 묻네. 와 그런 것까지 묻노. 와극하노. 선자는 두하보기가 민망한지 평소에 그녀답지 않게 톡 쏘아붙이고는 말머리를 돌렸다. 할매 안에 계시다. 얼렁 들가그라고마. 바깥 소란을 궁금하게 여긴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자네 권실이 아이가 얼렁 오게. 고모 배 하나 할겨. 말씀 좀 드릴라고 왔니다. 선자 어머니는 내 어머니의 친정 쪽 일가부치였다. 그네는 내 어머니를 고모라 불렀고 내 어머니는 그네를 권실이라 불렀다. 무릎하기 아프다고 자네도 나이티를 내는구먼. 선자 어머니 손을 잡아 끌며 어머니는 두하와 선자에게도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두하 할아버지가 한학자였고 아버지는 보국대에 끌려갔으며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남아있는 가족이라고는 여동생 하나뿐이라고 말한 다음 그래도 토지가 10여 마직이나 되고 먹고 사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나이는 좀 들었지만 심성도 좋고 부지런하고 생각도 깊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거기서 끝내는가 싶더니 어머니는 두하에게 들은 대로 나무니 물이니 새니 꽃이니를 내세우며 연분을 강조했다. 무엇보담도 두 사람 궁합이 좋네. 선자 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시큰둥한 기색이었다. 아무 반응 없이 듣고만 있던 그네는 무슨 속셈인지 조용한 곳에서 선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자 그네는 선자를 왁살스럽게 끌고 방을 나갔다. 멀뚱히 앉아있던 두하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알아채고 슬그머니 따라 나갔다. 밖으로 나간 선자 어머니는 고삿길에서 딸을 닥달했다. 니 뭔 일 있었나? 뭔 일? 그런 일 없었다. 그런데 와 뭔 떨어지노? 내가 떠나마 그 사람이 이판사판 죽겠다고 하는 거 아이가. 그런데 왜 떠나가노? 그 사람이 죽을까봐 못 돌아온단 말이가? 그타 가이. 어미는 와 자꾸 꼬치꼬치 묻노? 애미간에 묻는다. 딸이 바람 났는데 열불이 안 나겠나? 어미는 말 좀 가리거라. 바람이 먹고. 먹긴 놈이 성낸다 카디. 와 큰 소리고. 이그사 그 황소맹구로 생긴 늙은 사내가 뭐이 좋아서 주저앉노 말이다. 그게 바람 아이고 먹고. 어메는 사업관 보고 황소맹구로 생긴 늙은이가 먹고. 이게 눈에 백태가 끼했나. 그 사람 머리에 새치가 세벨랬더라. 그게 노인 아니고 먹고. 그 사람 겉늙어서 그치 나이는 얼마에 안 먹었다. 이게 미치도 여사 미친 게 아이구마. 잔말 말고 따라오니라. 내 오늘 결판을 내야겠다. 그네는 두 팔을 회회 저으며 앞장을 섰다. 몇 발짝 가다가 뒤돌아본 그네는
머뭇거리는 선자를 다그친다. 뭐해? 얼렁 아오고. 억양을 낮춘 날선 소리다. 두 모녀가 옥신각신 승강이를 벌이자 이웃집 안악이 울 너머로 고개를 비죽이 내밀고 웃었다. 선자는 그제야 천천히 발을 떼기 시작했고 헛간에서 엿보던 두하 역시 저만치 떨어진 거리에서 뒤를 밟았다. 선자 어머니 발길이 향하는 곳은 갑수가 기다리고 있는 동구 밖 주막집이었다. 그네는 거기에서 두 사람을 선보이고 혼약을 결정지을 속셈이었다. 한낮의 농촌 주막은 한가하다. 봄철 농번기는 더욱 그렇다. 봄볕이 나른하게 내려쪼이는 마당을 들어서자 부엌에서 졸고 있던 주모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나와 선자 어머니와 선자를 반갑게 맞았다. 주모가 가리키는 방은 갑수가 대기하고 있는 방이다. 곁방이 딸려있는 장꾼들 복롯방이었다. 방 앞 대돌에 올라선 선자 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문고리를 잡아 당기다가 질겁하며 한 발 물러섰다. 벌렁 누운 갑수가 배꼽을 드러낸 채 코를 골고 있었던 것이다. 술 냄새도 시큰 풍기였다. 선자 어머니는 기분이 언짢으면서도 목소리를 누기고 그를 깨웠다. 갑수 일 나게 내가 왔네. 뭔 잠이 그리 많노. 후딱 일어난 갑수가 하마처럼 하품을 하며 풀어진 바지춤을 여미었다. 선자 어머니는 못 본 척 고개를 뒤로 돌려 아직도 마당에 서 있는 딸을 손짓으로 불렀다. 선자는 마지못해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다. 어머니를 뒤따라 선자가 주춤주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당황한 갑수가 어름어름 인사말을 건넸다. 선자씨요, 오랜만입니다. 선자는 오싹 긴장을 느끼었다. 술에 취한 목소리가 귀에 거슬린 데다 갑수 오른팔 소매 속에 숨겨진 쇠갈고리 의수가 곁눈질에 잡혔기 때문이다. 선자는 아무 내색 없이 목인사를 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는 사이 곁방으로 숨어든 두하는 이들 동태를 셋문 틈으로 살폈다. 두하 눈에 비친 갑수는 보통 키에 얼굴이 번들넙죽하고 콧등이 내려앉은 납작코 사내다. 어리뜩한 표정으로 눈만 끔벅거리는 것이 약간 멍청해 보였으나 눈빛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철호한테 들어서 알겠지만은 내가 점 찍은 네 신랑감이 이 사람이다. 아무리 기다리도 네가 안 와서 내가 오늘 데리고 왔다. 갑수는 네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 니는 어떠노? 성질급한 선자 어머니가 갑수를 가리키며 대뜸 꺼낸 말이다. 선자가 어떤 대답을 할지 엿보던 두하는 숨을 죽였다. 갑수도 마른 침을 삼키는 것이 애간장이 들끓는 모양이었다. 잠시 숨을 고른 선자는 드디어 오금 박는 말을 했다. 어매는 각중에 뭔 말을 하노? 아까 할매가 안 가셨나? 두하 씨와 내는 떨어질 수 없다고. 갑수 얼굴이 경련하듯 실룩였다. 이게 뭐가 씨했나? 이 쑥매가 와 갑수 같은 총각을 내비두고 애비뻘 사내한테 갈락하노. 어매는 애비뻘이 뭐고? 그 사람 총각이다. 고마 시끄럽다. 갑수 보기 남사시럽다. 갑수가 버럭 끼어들었다. 어머니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선자씨도 승낙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와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망신시켜도 되는 겁니까? 갑수는 선자 어머니에게 대들듯이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때 벼랑간 장지문이 드르륵 열렸다. 놀란 세 사람이 다들 셋문 쪽으로 눈을 돌리는데 난데없이 나타난 두하가 대뜸 일갈하고 나왔다. 이 친구 형편없구마. 어른한테 와 큰 소리야. 일순 갑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듯 싶더니 곧바로 버럭 맞받았다. 뭐라고? 당신 누군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선자와 선자 어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바짝 신경만 곤두세우고 있을 따름이었다. 두하는 물러서지 않고 짐짓 어른스런 어조로 또 호통쳤다. 자네야말로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어. 얼렁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꺼져.
벌떡 일어선 갑수가 쇠갈고리 의수로 두하 머리를 내리치며 을렀다. 이 새끼 상해 용사를 어케 보고! 두하가 잽싸게 피하자 갑수는 윗목에 놓인 술병을 박살내고 자기 콧등을 상머리에 찍었다. 방바닥에 꼬꾸라진 갑수는 눈을 치뜨고 동공을 멈춘 채 코피를 연신 쏟아내었다. 두하가 수건으로 갑수 코피를 닦아주는 사이 선자 어머니가 부엌으로 달려가서 물대야를 들고 왔다. 그걸 건네받은 두하는 갑수 얼굴을 씻겨주며 달래듯이 말했다. 아무리 상해용사라 해도 선자는 빼들지 못한다. 알겠지? 그 무렵 일부 상해 군인들은 남의 재물도 빼앗다시피 할 정도로 행패가 심했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갑수가 털고 일어나자 선자 어머니가 혼잣말을 궁시렁거렸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마. 선자 어머니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갑수가 방을 뛰쳐나갔다. 선자 어머니는 그를 붙들지 않았다. 혼줄이 빠진 선자 어머니는 범한테 쫓긴 안색으로 넋두리를 했다. 이게 다 팔자요. 구신도 팔자는 바꿀 수 없는 거요. 여자 팔자를 말하는 것인지 갑수 팔자를 말하는 것인지 두하 팔자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선자가 이미 두하 여자가 되어버린 것을 인정하는 투였다. 그걸 알아챘는지 두하가 너스레를 떨었다. 지천어른이 지 팔자도 그코 선자 팔자도 그코 자식복 하나는 타고난 팔자라 갑디더. 허허허. 얼렁뚱땅 둘러댄 뚱땅지 같은 엄벙수작이었다. 두하가 헛웃음까지 엉너리친 덕에 분위기가 살아나자 선자가 자기 어머니를 졸랐다. 어메야, 고마 올라가자. 할매가 기다리신다. 그래, 어찌하기로 했는가? 세 사람을 맞은 어머니는 뭔가 짚히는 기색으로 채쳐 물었다. 자식 이기는 애미 있니겨. 선작하자는 대로 해야지요. 볼멘 소리지만 마음은 홀가분하다는 대꾸였다. 잘 생각했네. 쇠뿔은 단김에 빼라고 오늘 고마 약혼 하세. 오늘요? 오늘이 어때서? 3월 삼진날 길일 아닌가? 강남 갔던 제비도 돌아오고 화전놀이도 하는 날이잖나. 그거사 그렇지만은 아문 준비도 없이 어떻게 하니껴. 약식으로 하면 되네. 내 말만 듣게. 그날 저녁나절 두하와 선자는 우리 집 안방에서 약혼식을 올렸다. 소반 위에 나무기러기 한 쌍을 올려두고 두 사람이 마주 서서 맞절을 한 것이 약혼식의 전부였다. 남색 치마와 하얀 저고리를 입고 옥양목 외신 버선을 신은 선자는 머리꼬리에 자줏빛 댕기도 물리고 얼굴에 분도 바르고 연지도 찍어 새색시 단장을 했다. 두하는 마땅한 옷이 없어 입은 옷 그대로 치렀다. 쑥대머리는 빗질만 했고 다행히 양말과 데님은 새 것이 있어 어느 정도 체면은 살릴 수 있었다. 약혼식이 끝나자 지천어른은 두하와 선자는 관상이 좋고 사주도 좋고 심상도 좋고 삼합이 절묘하게 맞는 궁합이라고 했다. 이기 바로 천생연분이라 하는기요. 그때 삼식이가 끼어들었다. 천생연분이 뭐있겨? 하늘이 정한 연분이란 말이여. 하늘이 맺어 좋으니 하늘이 복을 줄 끼고 사람은 하늘 뜻을 따르야 천복을 받는 거요. 희죽이 황소 웃음을 짓는 두하를 선자가 곁눈질했다. 살가운 눈짓이었다. 그동안 당초에 못마땅한 얼굴로 눈을 빗뜨고 있던 선자 어머니도 내 어머니를 따라 웃고 있었다. 두하와 선자가 절을 올릴 때 선자 어머니는 내 어머니에게 함께 절을 받자고 했다. 어머니가 극구 사양하는데도 그네는 막무가내였다. 고모임, 고마워이더. 절을 받고 난 그네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두하도 동저고리 앞섭을 여미며 눈시울을 붉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선자는 어깨를 들먹였다. 왜들 이러노, 이 좋은 날. 어머니 목소리도 젖어 있었다. 한 달 후, 두하와 선자는 교배례를 치렀다. 제산 선자네 집에서였고 당일 돌아오는 1일 신행이었다. 예정대로 그날 해질녘에 돌아온 선자 부부는 우리 집을 먼저 들렀다. 뒤따라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자 잔치판이 떠들썩하게 벌어졌다. 그러나 6.25 직전에 있었던 하룻고 결혼식 때와는 비교가 안 됐다. 덕배와 대거리를 비롯하여 입대한 동네 장정들이 덜어는 전사하였고 살아있는 축들도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유였다. 술잔이 몇 순배 돌아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말더듬이 8대가 하소연하듯 너스레를 떨었다. 아지매요, 지도 장계 보내주이소. 노총각 신세가 서러워서 못 살겠니다. 지는요 덕배각시맹구로 생긴 신식 가스나가 마음에 듭니다. 어머니는 싱긋이 웃기만 하고 입심 센 삼식이가 퉁을 놓았다. 꼴에 눈은 높아가지고 이 터구야 그이간에 친구 장계 갈 때마둥 함이나 지고 댕기제. 팔대는 더욱 걸쭉하게 나왔다. 신식 여자가 아무리 까다롭다 해도 잠잘 때 속궁합만 맞닥하면 되는 기라. 아지매요, 그치요? 그 천연덕스런 능청에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며 박장대소를 했다. 그렇게 그들은 흥과 농을 나누며 밤늦도록 잔치를 즐겼다. 어떤 사람은 술잔을 두드리고 콧노래를 불렀고 누구는 신이 나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다. 다들 흥에 겨워 흥얼댔는데 한 사람 한숨 짓는 이가 있었다. 대걸 어머니였다. 대걸이는 입대 후 한 번 군사우편을 보내오고는 2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우리 대걸이도 장계 갈 나이인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대걸이 어머니가 한숨 끝에 덧붙이는 입속말이었다. 그네는 불편한 심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일찌감치 자리를 떴다. 하객들이 하나 둘 다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남은 개봉어른이 두하에게 술을 권하며 물었다. 네가 오키한테 반해서 예안읍을 들락거릴 때 내가 한 말 생각나나? 뭔 말이껴? 따지 못할 감은 쳐다보지도 말락했잖아. 두하 니 그때 섭섭했제? 아이씨도 섭섭하긴요. 왜래 고맙니다. 행님 덕에 선작항 살게 됐잖니껴. 내 덕은 아이고 아짐의 덕이지만은 우약기나 선자가 오키보담 훨씬 낫다. 옆엔 내는 뭐라 해도 남편 하나만 믿고 안방 구신이 돼야 하는 기라. 옆에 종부라는 말도 있잖아. 그 말을 하도 들어 지도 알고 있니다. 내가 볼 때 오키는 안방 구신이 될 수 없는 여자다. 어디든지 훨훨 쏘다녀야 속이 썩어난 여자요. 그러고 보이 오키는 지금 어디서 뭘 하는고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두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두하가 딴청을 부리는 듯하자 개봉어른이 다그치듯이 뒷말을 이었다. 니도 선자가 더 마음에 들제? 들고 말고요. 참말로 고맙니다. 그라마 됐다. 우예끼나 오키는 이자 불고 선작항 알콩달콩 잘 살아라. 그러고 이거는 얼매 아이다마는 내 마음이다. 받아라. 개봉어른이 내민 것은 노끈으로 꽁꽁 묶은 지폐 몇 장이었다. 신방에 들기 전 두하와 선자가 큰 절을 올릴 때 어머니는 대곡댁 말을 옮겨 당부하였다. 두하 모친이 생전에 손자 하나 얻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네. 말이 그렇지 하나 가지고 되겠는가? 손이 귀한 집이니 두 사람 소임이 막중하네. 잘 되는 집은 우는 소리가 시끄러야 한다네. 거기서 끊는가 싶더니 어머니는 한마디 더 보탰다. 전날 밤 회임은 하늘이 내린 천복이라고 했네.
그리 알고 고마 건너가게. 네, 지금까지 중편소설 궁합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